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 달 면제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서 자동차만 한 달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But at the request of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USMCA,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뺀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50분간 긴 통화를 했지만 펜타닐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overnor, Justin Trudeau, as he calls him, of Canada, and he said that he was not pleased, as you said. He said it's not good enough. He told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that directly.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도가 캐나다 총선이 언젠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관세 이슈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가운데 마침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간 관세는 제로에 가까운 만큼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며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와 주한미군을 연관지은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지 질문에는 원만하게 잘 풀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조선 분야 협력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한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 사안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자국 상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빚어진 다툼을 해결해달라며 분쟁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부흥 그리고 물가 안정을 약속했죠. 하지만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일부의 기업들이 미리 가격을 올렸고 또 일부 지역에선 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전 정부가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경제 부흥과 물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We suffered the worst inflation in 48 years, and I'm fighting every day to reverse this damage and make America affordable again. 하지만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은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I think when Trump says something, we don't know whether he really intends to do it.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가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도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은 대부분 가격이 완만하게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선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세 타격에 지난달 민간 고용도 전월 대비 7만 7천 명 늘며 전망치는 물론 1월 증가폭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관세 우려로 무역과 운송 관련 일자리가 3만 3천 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설명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친구들을 위한 끔찍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을 황금기로 이끌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behavior of Democrats last night was completely disgraceful and demonstrated how severely out of touch they are with the American public.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의회 전설을 지켜본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 전체가 아닌 부자들을 위한 연설이었다며 백악관 대변인만큼이나 신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They want to give tax breaks to their billionaire buddies, and they're trying to find ways to pay for it. One way is by cutting Medicaid. That's very unpopular.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참전 용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6 weeks into this administration, they have fired 6,000 veterans without cause. They're selling out our veterans to enrich billionaires, and they're insulting them as they do it.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미국을 황금기로 이끌 연설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everything we would want to see from President Trump and more. You know, listen, what we've got to do is show that Congress has the president's back. 환호와 항의, 칭송과 퇴장, 갈라진 미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처럼 미 정치권의 평가도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가까워지면서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된 지금 헌법으론 탄핵 등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부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가감히 포기하는 통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은 이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왔다며 개헌에 미온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꾸리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고립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 입장을 아예 내놓지 않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는 최종 선고만을 남겨뒀죠. 전국의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부터 내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 연쇄 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쟁점도 없어서 모두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절차가 끝났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 총리 결론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확인해줬고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인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둔 국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거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점까지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 건 이들 모두 대통령 탄핵 심판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원장까지 나서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부 외부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특별감사관 도입에 속도를 내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관위. 이번에는 노태학 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폰 논란을 빚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허위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수행하지도 않는 연구과제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테니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인데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갈 일이지 한두 명의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명히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야가 대안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현금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로 버렸다면, 그런데 그게 아들의 수술비라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할까요? 발벗고 나서 쓰레기 24톤을 파헤친 환경미화원들 덕분에 돈이 돌아왔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다. 60대 여성 권모 씨는 다급하게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화장에 전날 버린 쓰레기가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 쓰레기 봉투와 내용물은 이미 섞이고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고 이 여성은 돈을 찾는 걸 포기하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래밭에서 반을 못 차려지란 밥이 없는 걸까요? 아들 수술비라는 말을 들은 환경미화원과 직원들은 최대한 찾아보자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굴착기로 쓰레기 더미를 펼쳐놓은 뒤 일일이 손으로 찾던 중 기적처럼 지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장전 끝에 1,828만 원을 찾아서 권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직원들은 되레 다 못 찾아준 걸 미안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담은 권 씨가 세종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신설된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소각장이 꼭 지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YTN 건물도 있는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이 일대에 지나가는 분들이라면 마포 소각장 건립 반대 현수막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를 소각장 입지로 결론 내렸는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인천도 주민 반대로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충남과 전남, 경남권도 입지조차 아예 정하지 못했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지어지고 있는 곳들도 2030년까지 공사가 끝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쓰레기 대란이 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2030 세대의 반중 정서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세대 10명 중 7명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받아야 할 혜택을 중국인이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은 96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40%가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일상 속 비호감을 넘어 반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가 호감도는 30점으로 나타났는데 북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 30대의 70%는 중국이 경계 대상, 적대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청년 세대의 절반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격해지는 반중 정서에 홍콩이나 타이완 등 중화권 외국인들도 비상입니다. 불친절과 차별을 겪을까 봐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를 유독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2030 세대,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태어난 세대라서 중국의 체제와 인권 경시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나친 반중 감정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젯밤 전북 군산에서 승용차에 치인 고령의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임실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를 추돌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서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7, 80대로 보이는 고령의 여성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차가 밀리길래 봤더니 그 구급대원들이 CPR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위중하신 상황 같아 보이던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숨진 여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더불어 숨진 여성이 도로에 진입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와 SUV 차량 모두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SUV를 몬 60대 A씨가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역주행까지 하다 마주오던 차를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2시간쯤 앞서 제주에선 1톤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화물차 운전자는 일단 맥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버스기사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에선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간밤에도 경제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날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한 달 더 늦추기로 했다. 배경은 뭡니까? 사실 미국 자동차 생산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뭐 전기차 업체라고 하는 테슬라조차도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15%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경쟁이 또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가 오르게 되면은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어렵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보통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뭐 영업이익, 수익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멕시코 내 생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관세가 붙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또 안 살라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유력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클레임을 그러니까 좀 불만을 제기해 왔고요. 이 불만을 제기한 결과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루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동차 협회 쪽에서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가격이 25%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자동차 소비 중요하고요. 특히 중고차 시장 같은 것들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 관세란 것이 전체적으로 관세 매기다 보니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의 GDP를 보면은 제조업 비중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품들은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다 수입해 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제조업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 농수산물 역시 싼 것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멕시코나 이런 데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생활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관세 이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뭐 베이지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에서 나오는 경기 동향 보고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준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제 미래를 예측할 것이냐 경제 예측에 대한 계속 그런 전망들을 베이지북이라는 형태로 하고 우리나라도 뭐 발간합니다. 네. 물가에 미칠 영향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뉴욕 증시는 그래도 이 자동차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된 것에 대해서 좀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고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5% 이상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전반에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나스닥 2만이 넘었는데 나스닥 지수 18,300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뭐 사람들 심리 역시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사실은 외교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 3일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좀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상황을 봐줄 수 있는 이런 환경 등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관세 전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단, 그러니까 어디 말하는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이런 평가하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의회 연설
보도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일단 팩트체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잘못된 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가 높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보도자료로 반박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 수준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0.79% 정도, 1%가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상호 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런 조약 때문에 관세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배 높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출 근거는 전혀 없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산출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는 뭐 부가가치세를 감안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고 4배나 높다. 그리고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큰 상호 관세라는 것은 한국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뭐 정치적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인된 바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런 주장들이 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이제 앞두고 억지로 명분을 좀 쌓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한국 역시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수출 흑자가 많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혹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면서 이 무역 적자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철강 지금 뭐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우리는 쿼터가 있어서 무관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 뭐 다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4배라고 이야기한 건 상호관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4배 높기 때문에 미국 역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뭐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야기가 뭐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얻어내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프레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목적보다 수단에 가까운 것이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과 협상할 것들이 미리 좀 아래에서는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 다시 말해서 이제 관세란 것이 어떻게 보자면 원칙상 막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는 큰 기대 하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것들, 미국산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좀 표명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좀 협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국방비를 감축하겠다, 5% 이상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또 돈을 받아서 메꾸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자국 내에서 국방비를 감축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해외 주둔군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감축한 것을 누군가 대주게 하는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자라면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방위 분담금을 당연히 9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약간 선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배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방에 그러니까 예. 최근에 하고 있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들, 국방 비리를 낮춰야 된다는 발언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해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방위비 분담금은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이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교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 배관 사업이란 것이 결국 알래스카에서 LNG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이 알래스카 아래쪽에 액화 시설, 그러니까 LNG를 다른 나라 수출하려 그러면 관을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압축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가는 기술, 특히나 우리나라가 LNG 선박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액화 시설 만들고 수출한 선박까지 다 운영하는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협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참여한다 안 한다를 밝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계약이 깨진다든지 하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라라는 암묵적인 거의 투자를 하라라는 어제 뭐 사실 그저께죠. TSMC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를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또 반도체법 폐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러다가 보조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법하고 연관된 법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탈탄소 제품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보조금 주는 정책들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폐기해버렸거든요. 이게 특히나 반도체법이 사실 공화당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언제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걸 뺏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에도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54조 원 투자라면은 한 10% 조금 넘게 5조 6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조 9천억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0% 6,639억 정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10% 이상 투자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업 측의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인데 사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이 더 투자해라라는 걸 수도 있고 보조금을 줄 테니까 더 투자해라는 걸 수도 있고 보조금은 그대로 두지만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결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 우려 섞으면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의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산업,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최대의 배터리 산업전 인터배터리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요. 내용 좀 보셨습니까? 뭐 간략하게 확인했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업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경쟁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마켓 쉐어라 그러는데 점유율 측면에서 지금 한국이 한 20% 정도로 늘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한 16.9%, 17%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이 그만큼 치솟고 있다. 우리 CAT에 요번에 그 인터배터리 2025에 BYD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BYD가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자기네에서 2차 전지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ATL, BYD 이 두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사실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슬로우다운, 좀 늦어지는 것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R&D라든지 성과에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 업체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배터리 2025에서 나온 얘기는 기술력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육 배터리라고 하는 지름이 46mm 정도 되는 배터리를 통해서 예전 거보다 좀 큰 배터리. 좀 크고 용량이 사실은 기존 거에 비해서 5배 이상, 출력 한 6배 이상 나온다고 하는 고출력 배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출력 배터리를 한다는 얘기는 같은 자동차에 많은 배터리를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이만큼 효율성을 늘리면서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좀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뭐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마켓 쉐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아까 자율 배터리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마켓 쉐어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술력을 동원해서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할 의지와 방법들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캐즘이 극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 캐즘 극복이란 것이 그 전기차 전환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폰데라이어 집행위원회가 계속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전환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문제죠. 미국이 아무래도 화석연료로의 전환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2032년까지 뭐 50%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역행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가 결국은 미래의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미래 그 흔히 말하는 탈탄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기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를 쉽게 완전히 이전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긴 하지만 역행하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말하고요.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돌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잖아요. 이쪽에 먹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MBK 파트너스가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고요. 홈플러스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분을 사고 다른 그러니까 투자 파트너라고 그러잖아요. 투자 파트너에 돈을 빌려가지고 홈플러스의 지분 같은 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혹은 먹튀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다른 이런 대형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긴 한데 요새 최근에 아무래도 온라인 업체들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좀 좋은 업체, 그러니까 그 영업점들이 실적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자산 가치만 보고 좋은 데를 좀 매각한 것이 아니냐. 매각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갚아 나간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튀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은 이제 영업이 안 되는 지점들을 폐점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였는데 빚을 단기적으로 갚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 좋은 데들을 팔아가지고 자산 가치가 높은 데들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가 판 것들이 너무 좀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데도 팔긴 했지만 좋은 지점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 회생 절차 때문인지 이제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TMF 사태가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 또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플러스 상품권 자체가 유통이 이제 홈플러스 내에서 되는 것이 96%인데 지금 홈플러스 자체는 영업은 계속 하겠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빚을 재구조하는 것들, 지금 빌려온 것들을 좀 감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자도 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원금 총액에 좀 감액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 96% 정도는 이미 뭐 홈플러스 내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상품권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신라라든지 HDC 이런 데서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좀 덜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그 외상 매출 같은 것들이 좀 안 되면
되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국에 이 홈플러스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들어선 이커머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력한 공세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마트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시점 이외에도 배송 같은 것들을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겁니까? 규제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 그 운영 시간 이외에는 배송이 또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은 온라인 업체와 좀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비슷하게 결국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을 좀 허용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비슷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좀 나눠줘야 되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살짝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도 연관이 된 기업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고려아연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영풍이랑 고려아연이라는 두 명의 대주주들이 있고요. 그니만 MBK 파트너스가 영풍에 대해서 돈을 그러니까 사실 경영권에 간섭한다기보다는 돈을 제공해주는 흔히 말하는 LP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P라는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오늘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이제 드디어 맑은 초봄 날씨가 온다고요? 네, 계절이 점차 제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도 예년 수준인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무난한 듯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요? 네, 우선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껴입는 등 체온 조절하기 쉬운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또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나오실 때 보건용 마스크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출근길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0.3도, 춘천 영하 2.6도 등 특히 중부에서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제보다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10도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경북 중부 내륙에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서쪽 지방에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충청과 호남 또 제주도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때 아닌 봄 폭설은 모두 그쳤지만 많은 눈이 내린 영동과 내륙 곳곳에서는 밤사이 도로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는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6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교차 큰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